지금도 그 시간에 멈춰서 울고 있다고요. 그 14살짜리 아들 애는 지금도 교회를 찾은 지도 벌써 몇 번째. 목사는 왜 그녀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걸까? 괜찮으세요? 그녀가 이토록 간절히 묻고 싶다는 얘기는 무엇일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어떻게 어떻게 쓰러져 있는 애한테 세상에 배고파서 쓰러져 있는 애한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이놈아. 우리가 그녀를 알게 된 것은 지난 5월 6일. 그녀가 직접 제보 전화를 걸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우리 애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혼자 그렇게 키우다가 96년도에 애들이 유학 왔어요. 커네티컷에 있는 김아무개란 목사님 댁으로 이제 애들이 그 유학을 왔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보호 관리해 주기로 하고. 불과 13살.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누나와 함께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는 아들 건우. 사건은 그로부터 2년 뒤인 15살 여름 무렵에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애가 180파운드에 굉장히 좀 뚱뚱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130파운드로 빠져가지고 집에 왔는데 거의 한 달이 넘도록 먹지도 못하고 토하고 설사하고 뭐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했었대요. 또래에 비해 다소 건장했던 아들의 몸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에 없던 거식 증세까지 보였다는 겁니다. 달라진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도 또 빡빡 깎아져가지고 온몸에 상처가 많고 멍도 많고 이런데 살이 이렇게 우리 맞으면은 근육이 뭉쳐버리잖아요. 이런데 보면은 살이 거짓말 않고 이렇게 뿔뚝뿔뚝 튀어났었어요. 아들의 몸 곳곳에서 전에 없던 멍과 상처들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던 어머니가 미국까지 들어가서야 비로소 자신이 겪은 일을 힘겹게 털어놨다는 아들. 그 얘기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2달 동안 감금 당하고 밥을 막 이틀씩 3일씩 굶겼대요. 가서 보니까 애가 손도 부러지고 발 사이 여기다가 물을 다 꽂아놓고 그걸 다 탈 때까지 못 끄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아들이 무려 2달간 감금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폭행과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고백한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들이 지목한 용의자들의 존재였습니다. 98년도 여름 교회에 이제 전도사였거든요. 그 사람이 그 우리 애를 그렇게 해놓고 미국에서 이제 도피한 거죠. 아들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했던 이들은 총 3명. 그중 1명은 다름 아닌 아들이 다니던 한인교회 전도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그 교회. 아, 이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금 애들한테 다 안수를 하고 있잖아요. 사건 발생 이후 행방이 묘연했다던 전도사. 놀랍게도 그가 현재 한국의 한 교회에서 목사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보세요? 그 사람이 선교할 때 강단에 올랐을 때 솔직히 말해서 계란이나 던지고 싶어서 사지가 떨리네요. 욕하고 싶어서요. 솔직히 말해요. 교회 강단에선 그의 모습에 가장 충격을 받은 건 그녀의 아들 건우 씨였습니다. 본인이 몸으로 겪었던 굉장히 아픈 경험이잖아요. 고통스러웠던 그 경험에 대해 씨가 힘들겠지만 저희에게 있는 그대로 증언을 해준다면
걱정하지 마. 그런 거 갖고 두려워하지 마. 알았지? 알았어. 조심해. 고맙겠냐 여보가.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너무 미안해 우리 아들한테. 어머니가 목사를 만나기 위해 이토록 필사적인 이유는 단지 아들에 대한 폭행과 신체적 학대뿐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꼭 물어야만 한다는 그 얘기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추행이 아니라 성폭행이요. 어떻게 그 어린애를 한두 번도 아니고 그 몇 개월 동안 가둬놓고 그 말이 안 되지 않냐. 아니 우리 애는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데 이 사람이 지도하는 목사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아들이 15 어린 나이에 폭행, 신체적 학대뿐만이 아니라 성적 학대를 당했다. 그리고 그 용의자 중 한 명이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목사로 활동하고 있다. 처음 이 제보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녀의 얘기가 몹시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학대의 내용 자체도 실제 일어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워낙에 충격적인 것도 있었지만은 이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무려 18년 전인 1998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설명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은 이는 단순한 사건도 아니고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성적 학대까지 한 그야말로 중차대한 범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사건의 무대가 됐던 것은 미국입니다.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어느 것보다도 아동과 관련한 사건은 강력범죄로 다루며 엄중한 죄의 대가를 묻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목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래저래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린 그녀를 통해 사건의 당사자인 아들과 직접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건우 씨는 주저했습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잊으려고 노력해왔고 가까운 사람 중에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제서야 공개한다는 것이 견디기가 어려운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건우 씨로부터 답이 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건우 씨가 있는 곳은 미국입니다. 건우 씨를 만나기 위한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곳은 미국 동부. 사진 속 애띤 모습의 15살 소녀는 어느새 33살의 어엿한 가장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기까지 참으로 오랜 고민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시에 겪었던 그런 경험들 있는 그대로 저희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언제든 더 뭐 얘기를 진행하는 게 어렵거나 쉬었다 말씀하고 싶으시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럴게요.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건우 씨는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틀리죠. 여기 왜 그런 거예요? 여기가 하도 이렇게 막다 보니까 이렇게 막으니까 여기가 많이 다 착했나 봐요. 애가 금이 갔는데 저가 모르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보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편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 장애도 생겼어요. 그리고 담배빵. 여기는 뭐예요? 담배빵이요. 담배 불을 여기다 찢었어요. 18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지만은 그때의 일을 증명하려는 듯 그의 몸 곳곳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고문 받으면서 생긴 거예요. 고문? 네. 펜이 있다면 이게 성냥개비라고 하면은 성냥개비를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라이터를 켜요. 그러면은 이게 타 들을 때까지 잡고 있어야 돼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고문이라고 말하는 남자. 상처 하나하나가 생기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이유들은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1998년 그의 여름, 낯선 미국 땅에서 유학 중이었던 15살 소년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엄마하고 전도사님이었어요.
리더십도 강하시고 뭐 그때는 아주 좋은 분이셨죠. 그의 얘기는 전도사 신 씨와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전도사는 당시 건우 씨가 다니던 한인교회 청년부 지도를 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함께 교회를 다녔던 건우 씨의 누나 또한 그를 자세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대학원 다니고 뭐 항상 뭐 나비 넥타이 메고 다니고 뭐 학교에 대한 프라이드도 되게 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막 이랬다니까. 그리고 자기 집안이 다 목회 하는 사람이고.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유명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 중이던 20대 전도사 신 씨. 그는 유학생들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엘리트였다고 했습니다. 제 동생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시기였었고 같이 가서 공부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거기를 보내게 된 거예요. 영어도 못하니까 그때 공부를 가르쳐준다면서 같이 가게 됐어요. 형이랑 놀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식으로 영어도 많이 늘고 그러겠지. 교회에서 맺은 인연으로 여름 방학 동안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주겠다는 전도사의 선의에 건우 씨도 가족들도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1998년 7월과 8월 여름 방학 동안 전도사의 집에서 시작된 동거. 그곳엔 전도사의 친동생 그리고 건우 씨처럼 공부를 배우러 온 또 다른 학생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어가 많이 비슷하니까 외우라고 많이 하고 테스트 보고 틀리면은 평가 같은 데 맞고 그러고 다시 단어 외우고. 공부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됐다는 전도사의 체벌. 그 정도가 심해지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함께 지낸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때의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단어를 주면은 딱 잠을 못 안 재우고 계속 이거 외울 때까지 잠 못 잔다 하고 그러니까 계속 못 자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못 외우고 하니까 그때부터 맞기 시작했어요. 족도로 많이 때렸죠. 드롭버치에서 때리고 그 다음에 무릎에서 허벅지를 때리고. 체벌의 도구 또한 점점 늘어갔다고 했습니다. 족도 말고 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나무 목도도 있고 골프채도 있고 그리고 벨트도 있고. 영어 단어를 제대로 외우지 못할 때마다 가차없이 이어졌다는 전도사의 체벌. 15살 소년이 감당해야 할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씩 줄여서 이틀에 한 끼, 뭐 계속 줄어나갔던 것 같아요. 물도 이 페트병으로 반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살찐다고요. 식사 또한 하루 한 끼 또는 이틀에 한 끼로 철저히 제한했다는 겁니다. 다이어트가 그 이유였다고 했습니다. 너 배가 크게 무늬하면서 그때는 뭐 많이 뚱뚱했어요. 170파운드?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체중계를 쟀어요. 살이 불었으면은 맞았고요. 살이 안 불었으면 안 맞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도 당시 전도사가 씨를 때렸어요? 예, 말리거나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네, 없었던 것 같아요. 학업을 이유로 건우 씨를 폭행하는 전도사의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 그중에는 전도사의 집을 자주 오가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유학생이자 전도사와 가까운 사이였던 배 씨였습니다. 아, 저기다. 응? 여기. 여름방학 동안 건우 씨는 전도사의 집뿐만이 아니라 배 씨의 집에서도 지낸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집이었어요. 그것은 전도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신의 집을 2주 정도 비웠을 때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밑에 집 기억 나요? 네. 딱 여기 들어오니까 알겠네요. 이쪽 집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 여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찾은 곳인데도 건우 씨는 집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맡게 된 거죠. 그 형도 그분한테 공부를 배웠고 여기로 올 때까지만 해도 더 이상의 고통은 없을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도 때리니까 피멍이 막 들어있으니까 팔, 특히 엉덩이를 많이 때리고 싸대기도 때리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하도 많이 맞아갖고요. 멍이 많으니까 저기 발탑이거든요. 1시간씩 누워있었어요. 왜냐면은 멍이 빠져야 되니까. 어쩐 일인지 이곳에서도 학업을 이유로 한 매질과 굶주림은 계속됐다고 했습니다. 배 씨가 했던 행위 중에는 신체적 폭행이 아닌 것들도 있었다고 건우 씨는 말합니다. 형이 하는 저 음부랑 그러고 머리 밀었어요. 포르노물을 틀어놓고 자해행위를 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보는 데서. 무엇이 떠오른 걸까? 한참을 주저하던 그는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개가요, 남자 개였어요. 좀 큰 개예요. 그 개들이 발기를 하잖아요. 자위생이 좀 시키라고 해서 한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는 거부 같은 거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모든 걸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배 씨와 생활한 지 2주 정도 됐을 무렵 전도사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집이에요? 그가 집으로 오면서 건우 씨 또한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된 겁니다. 저 자는 자리는 여기 방이 아니고 여기서 잤어요. 저는 여기 여기는 지금 문 앞이잖아요. 그냥 여기 잤어요. 신발 남자 신발하고 개하고 그 집에 서열이 있다면은 저가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목사님 그리고 기영 그리고 기영 그리고 작두라는 개 그다음에 리영의 개 그다음에 저요. 그 개한테 형이라고 불렀어요. 저가 그렇게 시켰어요. 그 개들이랑 같이 먹었어요. 나오죠. 전도사의 집 앞에서 당시의 얘기를 이어가던 그는 갑자기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힘드네요. 여기 이 장소로 오니까 온몸이 떨려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여기 오니까 다시 전도사 신 씨의 집으로 온 후 건우 씨에 대한 그들의 가혹 행위는 더욱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공구가 있는데요. 보통 못을 잡게 쓰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셋이요. 기영이랑 우선님이랑 그리고 가슴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그립해 놓고 거기 생식기 있는데도 그립을 해 놓고 세 명이 다 빨개 벗겨 놓고 이렇게 잡아 놓고 야 말 안 들어? 그러면 돌리면서 말 안 들어?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좁아들어요. 그렇게 고문을 받았어요. 몸으로 전해지는 고통이나 수치스러움보다 더욱 자신을 괴롭히는 날카로운 기억. 제일 기억나는 건 목사 웃음소리였어요. 그 목소리 특유의 목소리가 있어요. 웃으면 되풀이 되는 폭력과 학대 그리고 굶주림에 지칠 대로 지쳤을 때쯤 그날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미국 숲 중에 있어요. 치킨 누들 술비라고 그걸 줄 테니까 하자고 시켰어요. 하자고. 그러고 안 하면은 또 때리겠다. 둘만 있던 집에서 그에게 수풀을 건넨 건 전도사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성폭행을 당했다고 건우 씨는 주장합니다.
아직도 생각나요. 그거는 지워지지를 않더라고요. 뭐라고 할까? 잊어버리고 산다고 생각. 수치심 좀 못 느꼈죠. 그때는 아팠겠죠. 근데 못 느꼈어요. 하도 긴장하고 있는 상태여서. 한번 끊어가면 안 될까요? 응? 한번 끊어가면 안 될까? 좀 쉬었다 할까요? 네. 그러시죠. 잊고 살려고 노력해왔다던 18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그의 기억은 너무도 또렷해 보였습니다. 5, 6 수도 없이 5, 6, 7번 정도 모르겠어요. 카운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생각이 안 나요.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가 긴 시간 우리 앞에 털어놓은 그의 여름의 얘기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가족들은 무엇을 했던 것일까? 그냥 그때는 그냥 공부시키면서 스파르타식으로 공부시킨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네가 전화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네가 마음이 약해져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할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아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냥 그대로 믿었죠. 교회 전도사고 이렇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신뢰를 가졌고 그냥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니까. 잘 보살피고 있다는 전도사 측의 말을 믿고 가족들은 방학이 끝나기를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15살의 건우는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걸까? 그때는 비자 문제가 있었어요. 니네 누나가 신고 들어가면은 니네 누나도 공부하다 말다 집에 갈 수 있어. 한국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누나 꿈이 있으니까 그걸 막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입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요? 목사님. 당시 원하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던 누나의 비자 연장에 문제가 있었는데 전도사가 이를 빌미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길었던 여름방학이 끝나고 다시 누나 곁으로 돌아왔을 때 건우 씨의 상태는 심각했다고 합니다. 모자를 쓰고 왔었는데 너무 갑자기 확 말라 있어갖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씨는 돌아왔을 때 누나한테 바로 여름방학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면 그때 그걸 감출 수가 없었던 게 발이 벌써 다 이렇게 짓무러져 있었기 때문에 신발을 신을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었어요. 심각한 것은 몸의 상처만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등 동생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돼 갔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협박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러면 또 미국에서 쫓겨나겠구나 막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야 됐던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빨리 들어오라고. 당시 누나 또한 미성년자였기에 무섭고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한국에 있던 어머니가 미국으로 오면서 동생이 진정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엄마가 그냥 방에서 얘기했더니 엄마가 갑자기 나오시더니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일 아니라고 빨리 이거 리포트 해야 된다고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한테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그런다고 많이 놀랐죠. 그걸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사건 발생 후 3개월여가 지난 후에 비로소 미 경찰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수사 후 미국 검찰에서 기소까지 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8년이 지난 지금도 용의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족들의 주장입니다. 인터넷이 막 발달하면서 제가 최근에 찾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지금은 한국에 가 있구나. 그때도 좀 많이 힘들었죠. 한 2주 정도 정신 못 차렸죠. 18년 동안 가족들을 남모를 고통과 괴로움으로 몰아넣었던 전도사가 어떻게 목사로 활동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머지 용의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어머니는 답답한 마음에 또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네, 지금
진짜 어려울 거예요. 왜요? 어제 서울에 가서 내려오질 않았고. 어떻게 해야 그 오랜 세월 가슴에 맺힌 아들의 아픔을 씻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답이 왔어요? 네. 그것은 이제는 목사가 된 전도사로부터 온 장문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 신 목사가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어제 저녁에 교회를 다녀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개인적인 생각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저희 교회나 저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를 바라며 이후로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연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이후 문자가 온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그와의 직접적인 통화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메시지에 따르면 신 목사는 건우 씨가 말하는 피해 상황과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자신과 교회 측에 피해를 준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까지 이 메시지를 통해 밝혀왔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또한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건우 씨와 가족들의 진술만을 들었을 뿐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그 어떠한 증거나 자료를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족들의 말처럼 이 사건이 당시 미 검찰의 기소까지 됐었다면 분명 그에 합당한 이유와 뒷받침되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 겁니다. 그 증거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3명의 용의자들 중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목사의 주장처럼 그들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얘기인 걸까요? 우리는 18년 만에 벌어지는 이 진실 게임의 증거들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신고 이후 사건에 대한 미 수사기관 측의 조사는 어디까지 이루어졌던 걸까? 우린 건우 씨와 함께 당시 사건 관련 자료가 남아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할 법원을 찾았습니다. 자료에서 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 잠시 후 그가 창구에서 한 뭉치의 서류들을 건네봤습니다. 이게 지금 속도액인데 삼촌과 있는 거고 성냥개비로 부르는 거예요. 아래도 이렇게 들어있었고 그 자리가 틈새 찝은 거인데요. 복사본이라 흑백 상태로 남아있지만 공구로 고문받았다던 가슴 부위와 화상의 짓물은 손과 발 등을 찍은 사진은 증거 자료로 보관돼 있습니다. 상당한 양의 자료에는 사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엔 그 당시 수사기관 측에서 조사한 건우 씨의 진술 조서를 비롯해 영문으로 된 수많은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는 사건이 발생했던 코네티컷주의 변호사와 함께 자료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최초 경찰 신고가 들어오면 투출력으로 바로 진행이 됩니다. DCF하고 이제 이 수사당국하고요. 객관적인 어떤 공신력을 갖고 있는 주정부 DCF나 그다음에 수사관들이 다 그대로 조사를 했고 그 기록들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닥터들의 어떤 그 이제 진찰 뒤에 남아 있는 그 기록들 다 있고요. 신빙성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은 아동학대가 관련한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과 아동가족부에서 같이 조사를 진행하는데 아동가족부 조사관이 작성한 사건 내용과 정리된 문서 또한 충분히 공신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 먼저 법의학자와 함께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피해 사실에 대한 의학적 검증 소견들을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학대 받았던 흔적, 화상 흔적하고 멍이 좀 있었다 이 표현이. 레프트 팔. 그래서 바깥으로 튀어나왔다. 이 팔 여기
여기. 얘가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거지. 난 부러진 줄 몰랐던 거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안 움직여지는 거고. 그렇게 됐던 것은 기록이 있고. 그것은 건우 씨가 진술한 내용과도 일치하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여기 내려놨어요, 여기서. 다중 근골격상이라는 건 뭐냐면, 근육, 골격, 이게 여러 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측 손목, 좌측 손, 좌측 전완 부위에 골절이 있고, 이 사람의 육체적인 손상, 반응, 스카, 그다음에 육체적인 변형, 이걸 보니까 학대가 있었다라고 모두 다 컨펌, 확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적 학대 부분에 대한 전문의의 검사 결과는 어떨까? 성기에 핀칭, 뭔가 물리거나 뭐 또는 손으로 어떤 조작하는 이런 것을 포함한 그 외상, 둔상은 다른 걸로 보여진다. 약간 음낭 부위만 약간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만 남아있다. 균열기과적인 것은 흔적은 없다. 예친술 말고는. 그러나 항문 성교는 있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된다. 왜? 보통 이 나이 때 동성애에서 학대가 이루어질 때는 성기를 만지고 꼬집고 했다면 대개 항문 성교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의심점을 남겨놓은 거죠. 사건 후 경찰 신고와 의학적 검증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미 수개월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성폭행과 관련한 증거는 자세한 확인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들이 동양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제3의 객관적 의사가 기록을 해놓은 것은 거의 100%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본인들도 확신을 가지고 적어놓은 기록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98년 12월 신고 직후 경찰이 진행한 15살 건우의 진술서도 있었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의 진술 등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신빙성은 어느 정도일까?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을 들어보면 그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피해를 입었을 당시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직접 겪었던 어떤 감정 상태에 대한 진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본인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그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불안과 피해의식이 굉장히 높고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그분이 구체적으로 진술한 거, 또 거기에 대한 감정 표현 뭐 이런 면에서 이렇게 신빙성이 있다. 심리분석 전문가는 특히 그가 사건 당시에 자신의 감성 상태를 표현한 그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가슴, 배꼽, 이 성기 하면은 이 전체적인 그 맥락이 그 나체를 연상할 수 있잖아요. 이 성폭력이 당한 아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그림 그릴 때 이 성기 이렇게 그리는 경향이 있다고. 그 손이라는 거가 그 자기 어떤 이 방어하고 뭘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건데 이건 아주 굉장히 미숙하죠. 자기를 이렇게 방어하고 이렇게 대체해줄 수 있는 면에서 굉장히 무력감을 이렇게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당시 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건우 씨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고 미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의학적 소견들 또한 피해 사실들과 많은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목했던 3명의 용의자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기록이 남아 있을까? 검찰 쪽에서는 지금 이제 99년도 9월 20일 날 정식으로 이제 그 3명의 가해자 중에서 씨가 혼자서 지금 기소가 되었습니다. 7가지 그 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죄가 이제 1급 폭력죄 assault first degree로 이제 됐고요. 당시 대학생이었던 배 씨의 경우 1급 폭행, 학대,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등의 7가지 죄목으로 기소되었다고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나머지 2사람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았느냐? 그거는 굉장히 의문으로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사관한테 사실은 들어봐야 되고 내부적인 그게 자료나 또는 그게 있었을 겁니다. 배 씨와 함께 용의자로 지목됐던 목사와 그의 동생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왜 세 사람 중 한 명만 기소가 된 걸까? 그리고 그 기소된 한 명마저도 왜 당신은 물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있지 않는 걸까? 우린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Hi, how are you? Yeah, many years ago. How are you? 세월이 흘렀지만 검사는 건우 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You recall that we did prosecute. We located him. He was arrested. His case was pending. So we have his passport. I had no reason to believe he was going to flee the area. We did take his passport. He must have applied for another one or got one made illegally, where he was allowed to leave the country. He has what we call a rearrest warrant outstanding for him because he failed to show up in court. But he now has an added charge of failure to appear in court on top of the other charges that he had back in 99. 배 씨의 경우 기소와 동시에 체포되어 재판을 진행 중이었는데 보석금을 내고 나와 도주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With regard to Pastor, there is a warrant that has been signed by May back in June 1st of 2000, and he fled the United States before he was ever arrested, and we requested the assistance federal authorities to try to locate him as a fugitive. Never had enough evidence against him. 신 목사에 대해서도 기소를 진행하기 위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했지만 그를 찾지 못해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된 채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용의선상에서 제외된 신 목사의 동생을 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It has to be authorized. International extraditions are highly unusual, and it was not authorized at that time. 특히 신 목사의 경우에는 2003년 미 검찰에서 그가 영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신병 인도를 받지 못해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Do you know where he was an important witness in the case, and we would need him for the prosecution to be successful. 당시 미 검찰에서 중요한 증인으로 채택했던 남자. 그는 당시 건우 씨와 함께 목사집에서 공부를 했던 또 다른 유학생 이 씨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사건 관련 자료에서도 당시 그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들이 문서로 남아 있었습니다. 건우는 엎드린 자세로 두세 대 나무막대를 맞았습니다. 건우가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보였기에 그가 불쌍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루는 배철민이 전도사님 집으로 와서 건우의 머리를 거의 밑머리 수준으로 깎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도사님은 건우에게 물만 준 날도 있었습니다. 건우가 샤워실에 있는 물을 먹는 것 같다며 건우가 샤워실 물을 먹는지 지켜보라고 2번이나 시켰습니다. 전도사님의 집에 함께 지내면서 전도사님이 건우의 젖꼭지와 안경에 집게를 꽂고 그곳에 핫소스를 바르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는 지금의 건우 씨처럼 그 여름의 잔혹사를 자세히 기억하고 있을까? 그 또한 미성년자였던 만큼 차마 당신은 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남아있진 않을까? 아니, 안녕하세요. 제 서울 SBS 방송회사인데요. 씨를 찾는 분이 있어가지고. 수소문 끝에 우리는 미국에 거주 중인 이 씨의 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당시에 유일한 목격자시고. 그거 필요 없을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어떻게 했잖아요. 덜 주려고? 저희가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하려고 온 것뿐이고. 싫다 그러잖아. 원치 않는다고 하잖아. 한 가정이 또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 그로부터 얼마 후 그는 사건과 관련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건우 씨 가족에게 전해왔습니다. 사건에 관계된 인물들 중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이는 또 있습니다. 그를 만나기 몇 미터 전 건우 씨의 발걸음이 쉬 떨어지지 않습니다. 좀 긴장되세요? 네. 그래도 해야죠. 그는 건우 씨와 함께 98년 여름방학을 함께 보냈고 한때 용의선상에 이름이 올랐던 신 목사의 동생입니다. 만나. 누나. 네.
아, 진짜 오랜만이야. 살 많이 빠졌네.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그는 최소한 목격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일에 대해 그는 뭐라고 말할까? 어쩐 일이야? 혹시 저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저 때리신 것도 기억하세요? 그때 진짜 좀 심하게 했지. 네가 뭐 나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건 너도 알잖아. 그래서 그때 네가 공부시킨다고 그때 그런 거고. 목사님이 때리신 것도 모르세요? 상황이 많이 혼났었지. 공부하라고. 굳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산 게 되게 좋은 뜻으로 한 거야. 물론 힘들었겠지, 뭐. 힘들었겠지.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 참, 뭐, 어떻게, 학교 자료를 이렇게 하래. 모든 것은 공부를 가르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그의 말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문할 때 왜 막지 않으셨어요? 무슨 고문을 해? 같이 하셨어요? 아니, 무슨, 그게, 무슨 고문을 해. 야, 무슨, 뭐, 고문을 해서 뭐, 무슨, 네가 무슨 어디 뭐, 아이시스 무슨 기지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뭐를,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때, 너한테 좀 심하게 대했지. 배 씨가 심하게 대한 건 사실이지만 본인도 목사도 가혹행위 같은 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잊히지 않았던 너무도 생생한 아픔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지나간 아주 오래전의 과거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자리에 옮기죠. 그렇게 그는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잘 살아있네요. 우리 가족만 바보처럼 이렇게 살아가네요.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었던 행위들이었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들이 공부를 가르치기 위한 선의에서 비롯되었던 것뿐일까? 이 남자애들을 관리 감독, 통제를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아마도 있었겠죠.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아마 폭력을 시작했을 거로 보여요. 뭐 처음에는 손으로 하다가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하고 뭐 점점 이제 폭력에다 쓰는 도구들이 뭐 계속 뭐 증가하게 돼서 잔혹행위까지 이어지죠. 초반에 있었던 신체적 폭행의 경우는 공부를 가르쳐야 한다는 선의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지만 성적인 학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부터는 이와는 별개의 목적이 존재했을 거라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그 내용들은 예컨대 지금 인간의 의지를 폭력으로 이제 그야말로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과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신체적 폭행으로부터 시작됐다가 점점 이제 서로의 인격을 말살하는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 이제 진행이 돼요. 그 잔혹행위를 하면서 정당화를 시켜야만 본인도 자기가 괴물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할 수 있잖아요. 예. 훈육이라는 타이틀은 모든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굉장히 좋은 변명거리예요. 사건 관련 자료에는 기소 과정에서 기록된 배 씨의 진술도 있습니다. 저는 그가 대답하지 못한 한 단어당 엎드려 패기 1회를 하도록 하여 엎드려 패기 25회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지 못하여 저는 그에게 손을 들게 하고 25차례 팔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성냥개비를 끼우기로 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기억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성냥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호련히 도주해버렸다는 용의자 배 씨.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우리는 그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10수년의 세월을 거슬러 한 사람의 흔적을 쫓는 일은 몹시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오랜 수소문 끝에 우리는 배 씨로 추정되는 이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대한민국, 뜻밖에도 우리와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아예 여기 시댁인가요? 아, 예, 저희 SBS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그 혹시 씨가 예전에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셨지 않았나요? 잠시 후 안녕하세요. 네. SBS요? 어디세요? 저희 SBS 방송국에서 네. 배터리 빼세요. 영어 주시고요. 저희가 네. 빼세요, 배터리. 빼세요. 여기 잡기 때문에 좀 걸어주세요. 네. 아니, 좀 걸어주세요. 우리의 방문에 그는 몹시도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림 되시나요? 네. 지가 목사세요? 네네, 알고 있어요. 저 두방 쳐놨어요. 저도 가해자죠, 대부분. 네, 그런 입장이고, 시락자. 네. 그분 되게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일각의 뿐인데요. 스스로를 도망자이자 가해자라고 말하는 남자. 자신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그의 말은 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 저는요, 걸린데요. 코로나 보였다는가, 그 다음에 마이너한테 알코올 술 좋다는가, 확진자랑 여러 가지가 직업이 화려하게. 불을 화상을 입혔다고 하시던데 화상을 입ക്കാൻ 장난이 다한 거죠. 장난이 아니에요. 신체 특정 부위를 살점을 찝고 소변기에 묻은 오줌을 핥게 뭐 하신 적이 있어요? 저 아니에요. 저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저 아니고요. 이렇게 핥았어요. 그 다음에 제 성기를 핥아라. 저는 아니에요. 저는 있었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건우 씨가 말하는 성적 학대는 있었던 일이지만 자신은 그저 목격자일 뿐 이를 시키지 않았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알죠. 누군가를 폭행을 가했으니까 일단 저도 그건 알고 있거든요. 그건 나왔으니까는 어떤 세상에 받아야겠죠? 남 때문에 이 세상에 정해서 존재하니까 이 역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해야 돼요? 거꾸로 선생님 입장에 하실 거예요? 학원 다녀오셨고 학교를 경험했죠? 그 선생님이 때린 거예요. 저한테 가르친 거예요. 또? 그저 가르치기 위해 15살 소년을 때렸다는 배 씨. 자신 또한 목사에게 배웠고 또 배운 대로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사건의 핵심은 제가 아니었고 제가 내가 강간했다는 문제였거든요. 저는 빙산 일각의 앞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람이 그런 거는 저는 맞지 않고요. 저도 아니었어요. 가르치기 위해 때렸다. 그들의 입장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사건이 있었던 98년도 한국의 시대적 정서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학업 과정에서의 체벌은 꼭 이들만의 일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 수사기관에서도 섹슈얼 어뷰즈, 문서상 성적 학대라고 표기한 행위들에 대해서만큼은 가르치기 위해 했다고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건우 씨가 주장하고 있는 목사의 성폭행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범죄입니다. 건우 씨의 현재 진술과 과거 수사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일어난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부모, 즉 직접적인 보호자와 떨어져 낯선 미국 땅에서 공부 중이었던 여러 명의 유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집단 내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건우 씨를 비롯한 구성원들에게 그 집단의 리더이자 가장 연장자였던 지금의 신 목사가 미친 영향력이 매우 컸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신 또한 신 목사에게서 배웠다는 배 씨의 진술 역시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배 씨의 말은 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18년간 도망 다녀왔다던 자신의 죄를 가벼이 하기 위한 변명인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을 암시하는 걸까요? 목사가 된 전도사, 우리 또한 이제 그에게 묻고 싶은 것이 몹시도 많아졌습니다. 벌써
몇 번째 오가는 길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를 제대로 마주할 수 있을까? 주일을 맞은 교회 안은 예배가 한창입니다. 그곳에 목사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것을 너희를 주사 영으로 너희 활동이 있게 하리니 이려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 관계자에게 목사와의 만남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확실하게 만나뵐게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헛걸음이 되진 않을까 어머니의 마음은 초조해집니다. 무려 18년을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대체 이 긴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오셨네. 드디어 그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사람이 드렸는데 저는 그는 대뜸 자신이 보낸 문자 얘기부터 꺼냅니다. 저는 일체 제가 문자 보낸 대로 또 할 말도 없고 저 상관없는 일이고요. 또 문제 있으시면은 법적으로 잘 밟으세요. 진행하시고 저도 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응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 동생이시죠? 예. 그죠? 그때 당시 같이 다 귀가하셨죠?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모르세요? 제가 알아도 예. 그 일에 상관도 없고 그 일에 상관도 없고 그건 알지도 못한 일이에요. 우리 애한테 성추행을 하시고 무슨 말씀이세요? 습을 성추행하면서 네가 옷 다 벗어라. 그러면 내가 습을 주겠다. 예? 걔가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 아이한테 저는 도대체 뭔 일이 하세요? 아이를 골프채로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안 들었어요. 저는 모르는 일이고 상관은 없는 일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를 자꾸 연락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같은 일 하셨으니까. 골프채를 때리고 학대하고 굶기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며칠씩 굶겨서 걔를 떴다고만 남게 만들고. 자신은 98년 여름에 있었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그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저는 이 일에 상관도 없고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자꾸 제가 전직 거기 교회 전도사라고 해서 도와달라, 뭐 지원해달라, 뭘 이렇게 많이 좀 연락을 받았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끊었는데 미국 수사 당국에서 예, 조사했을 때 예, 당시 전도사님이 예. 본인을 성적인 행동을 강요했다. 저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상관없는 일이고 저는 알지도 못한 일이에요. 미국에서 신고가 들어간 건 혹시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저도 모르는 사람인데 알지도 못하고 연락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렇게 해놓고서 나를 그렇게 선택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예훼손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저도 알아치게요. 왜냐면 자신은 그 당시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용의자로 지목된 것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병을 받아야 돼요? 저는 정말 그 여러 사람 피해 기자들 가만히 있었는데 이랬으면 안 돼요. 저도 알바시 되는 사람이고요. 나오고 이제까지 전도사 목사 가는 거였어요. 약간 답변 보여드릴까요? 저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우리 아들한테 한 행동이 어떻게 세상에 어린애한테 그렇게 10분이 채 안 되는 두 사람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무려 18년을 기다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는 목사의 모습을 보며 그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많이 화가 나네요. 이렇게까지 참았던 게 저 실수했던 것 같아요. 건우 씨는 검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In Korea? Uh-huh. Yeah. And is in the Korea also. Where in Korea he is? Yeah, he's a church of a pastor right now. 혹
후회와 반성 속에 18년을 보냈을지도 모를 이들에게 또 죗값을 지우는 건 아닐까. 그들의 행방을 알고 난 후부터 줄곧 망설여온 일이었습니다. If I sue him in United States, and can you found him for me or not? Yes, if you were to see him here, we could do everything we can to try to get him arrested. We can arrest them, both of them.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미 검사 측은 말합니다. That I can do about it until he enters the United States, until they enter the United States. Well, unfortunately, there's nothing I could do because I can't authorize him to come back here. If you ever were to receive information he was in the United States, I could do anything possible to try to get him picked up. 수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그들을 데려와야 하는데 이에 대한 권한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범죄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약을 근거로 이제 공조 요청을 할 텐데 이분에 대한 범죄 혐의를 우리나라 사법 당국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체포영장이 우리나라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미 수사기관의 공조 요청을 받은 바도 없고 국내에 사건 접수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면서요. 그럼 경찰서로 가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실 가시면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때처럼 또다시 그들을 놓쳐버리지는 않을까. 1분 1초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의 마음은 다급해집니다. 미국에서 사건인데요. 이 사람이 도주해서 여기 와서 있어요. 아버지 정말 미국 애들이 제일 중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왕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을 여기 대한민국 땅에서 저렇게 번젓이 살고 있는데 나가셔야 되지 않나요?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걸 우리는 우리마다 나가있나. 법무부에서 심사해가지고 이 사람을 언제 현재 주냐 마느냐 이런 것이지. 우리 아무리 강력과이라도 뭐 할아버지라도 안 되는 거야.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 사람을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남아있는 걸까? 사건은 아직 미결로 돼 있고 해야겠다는 그런 그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적절한 절차를 밟아 잘 공조를 해주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태원 살인 사건 미국에서 데려오잖아요. 그 미국에서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나 재판 받는다고 왜 나를 괴롭히냐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보입니다. 우리 법상으로도 피해가 크고 질이 나쁘고 법무부가 미국 법무부와 협조사항으로 미국 검찰청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협조하고 싶다라고 해서 교섭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지난해 법무부 측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송환해온 것이 절차상으로는 이와 유사한 경우라는 겁니다. 우린 법무부 측에 건우 씨 사건에 관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 상표는 지금 국제형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 차단하고 전달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아직 그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공범이 존재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성들이 이 사건에서도 드러나고 있거든요. 지금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런 사건과 같은 경우는 한두 명만을 기소한다라든지 한두 명만에게 이제 책임을 묻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가는 결국은 모두의 책임을 하나도 묻지 못하는 형태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왜 자신이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수없이 묻고 또 원망하고 지내온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이랬다는 건. 그냥 기다리면 언젠가 찾아오겠지. 언젠가 미국에 들어오겠지. 흘러가는 대로 살자.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저런 사람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하면서. 근데 지금은 솔직히 안 믿어요. 지금까지 뭘 좋다고. 나는 힘들었는데 그동안.
그는 얼마 전 자신의 아내에게도 이 일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지난 2년의 결혼 생활 동안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었습니다. 성폭행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꼭 잡아야 한다고. 니네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 아들한테 따뜻한 아버지가 되고 싶거든요. 이것이 18년 만에 자신의 과거와 힘겹게 마주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건우 씨는 그들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고? 끝까지 가야죠. 우리는 취재 과정에서 건우 씨와 그 가족들이 목사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왜 미국 검찰에 이를 곧장 알리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들은 신 목사가 자신의 과거를 참회하고 진정한 사과를 해주길 바랬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법적으로 그들을 처벌하는 것보다 건우 씨 자신이 진정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법 처리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다른 용의자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그들 중 누구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미 18년이나 지난 일을 왜 이제야 끄집어내냐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여름 이후 그들의 18년과 건우 씨의 18년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이들을 사법 처리하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약을 근거로 공조 요청 등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문의한 결과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와야만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자문을 구한 여러 국제법 전문가들은 결국 이 사건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미국 검찰과 대한민국 법무부 두 기관의 의지가 여느 때보다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법 처리를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인 만큼 그냥 덮어두는 게 옳은 걸까요?